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은둔형 얼리어답터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렌드 읽어주는 쓸공 언니 최열정입니다. 왜 은둔형이에요? 왜 은둔형이냐면 제가 얼리어답터잖아요. 네. 혹시 전자 영어 사전 아시나요? 오, 그럼요. 그죠? 저도 썼죠. 네, 저도 썼죠. 샤프 거. 네, 샤프 거 처음 나오자마자 그때 왜 그 종이로 된 책으로 봐야 더 공부가 잘 된다고. 영어 사전 찾아야 된다고. 네, 선생님들이 뭐라 혼내셨잖아요. 영어 그 전자사전 쓰면. 네네. 근데도 나는 이제 굽히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고 전자사전을 썼지. 이게 왜 은둔형이냐면은 숨어서 썼어요? 혼날까봐 선생님한테. 일단 얼리 어댑터로 해놓고 그거는 숨겨서 썼구나. 근데 그 공개적으로 내가 얼리 어댑터라는 걸 말을 못해.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얼리 어댑터 생각나는 게 저 이제 그 아이팟 처음 나왔을 때. 예, 그것도 먼저 사셨나요? 그때 먼저 샀죠. 그때는 이제 은둔형은 아니었고 개방형이었는데. 얼마나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팟을 이제 공개하고 이제 지하철에서 나름 뿌듯하게 다녔었죠. 저는 생각보다 그러면 얼리 어댑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대중화되면 이제 나도 사볼까라고 생각한 사람이기는 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열정 씨가 트렌드 시리즈, 맞아요. 트렌드 시리즈를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트렌드 브레이커지만 트렌드에 이 뒤떨어질 일이 없어요. 우리 얼리 어댑터인데 트렌드는 또 브레이커야. 뭔가 돌연변이 같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열정 씨 얘기만 잘 들으면은 트렌드에 뒤처질 일이 없으니까 전 안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기술 트렌드를 또 준비해 오셨다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트렌드 3탄까지 하면서 자신 있게 이제 제가 트렌드 읽어준다고 소개를 했어요. 네, 트임녀. 트임녀야. 근데 제가 이번에는 예고 드린 대로 이제 기술 트렌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이 기술 분야가 사실 저는 문과 체질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아날로그파라고 그때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도 모른 채 무시하고 살아가기에는 이게 너무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저희가 3040 세대인데 저희가 태어난 8, 90년대만 해도 우리가 기술 트렌드 모르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크게 문제 없었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글쎄요. 저기를 보나요? 스마트폰으로 보나요?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보거든요, 저는. 그쵸.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부터 확인을 해야 마음이 편한 맞아요.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잠들 때까지 이 스마트폰을 나의 이 손에서 놓지 않고 내 장기인 양 들고 다니잖아요. 제3의 장기. 제3의.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기술을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맞아요. 전 이런 거를 또 진화론적인 걸 또 얘기 좋아하잖아요. 진화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자, 이제 원시 시대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원시 시대 이제 동굴 살던 시절. 근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멀리 갔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시간적 공간을 점핑하는 걸 좋아해요. 막 상상하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원시 가족이 있었어. 동굴에서 살던 가족. 있었는데 이제 가장이 이제 밖에 가봤더니 불이란 게 있어. 불이 이제 산불이 난 그 불 씨앗이 있는 거예요. 타다 남은. 근데 그거를 어떤 가장이 용감하게 동굴로 가져와 본 거야. 가져와 봤더니 뭐 고기도 구울 수 있고 불도 밝힐 수 있고. 불도 밝히고 막 따뜻해. 가족들이 좋아해. 맞아. 근데 이제 비란 원시인이 있어. 비란 원시인이 이제 이런 불이라는 트렌드를 몰랐던 거야. 맞아. 모르면은 그 가족은 춥고, 맞아. 그죠? 고기도 생고기, 날고기 막 씹어 즐겨. 먹어야 돼. 그죠? 즐겨. 그죠? 그래서
그 트렌드에 민감한 남성이 여성의 선택을 받았던 거야. 그쵸. 그죠? 대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네요. 대세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트렌드에 민감한 남성이 선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진화를 해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트렌드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좋은 기술이 있는데 또 외면하고 안 써. 그러면 이제 다른 동물보다 이제 뒤처진 동물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언니 진짜 찰떡 같은 예시를 들어줬네요. 불이 원시 시대에는 최신 트렌드야. 그치.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위험해 보이는데 안 되겠어. 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뒤떨어진 거지. 맞아요. 그러면 그치. 지금 이제 불과 같은 지금 시대의 최신 트렌드는 뭔가 이걸 꼭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사실 주제는 제가 이제 언니가 영국, 미국 이 주간지를 읽는 걸 보고 저도 이제 나도 따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너무 귀여워. 나는 이 열정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제가 이제 여동생이 없어가지고 항상 여동생이 있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우리 여동생 같고 항상 제가 많이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따라 해야겠다고 했는데 이제 영어는 좀 자신이 없어서 제가 메일 이코노미라는 한국 경제 주간지를 읽거든요. 네. 거기 이제 신년의 어떤 별책 부록으로 미래 기술을 소개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어서 그걸 좀 읽어봤는데 이 별책 부록의 제목이 바로 CES 2023년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조금 주제가 세긴 하는데 뭔가를 구독했을 때 그런 1년에 한 번씩 책들을 주잖아요. 맞아. 난 그런 게 너무 특권 같고 난 그 맛에 구독해. 그죠? 사소한 거 진짜. 이제 별거 아닌데 맞아. 그런 걸 받았을 때 그냥 서점에서 사는 애들은 이런 거 못 받지 메롱 이런 느낌이야. 맞아.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세시 이런 거 사면 조그마한 화장품 주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렇게 받고 싶어. 파우치가 왜 이렇게 받고 싶니? 그런 느낌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 세스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또 얼리 어답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스에 가보는 게 정말 저의 버킷리스트인데 이 나이가 되도록 못 가봤네요. 그렇구나. 네. 사실 저는 고백을 하자면 이번 기사를 통해서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해 기술 트렌드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글로벌 박람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ES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이야기를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테크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요새 테크 관련 주식들이 많이 가격이 빠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또 되게 웃긴 게 주가가 빠졌다고 그게 전망이 없는 게 아닌데. 맞아요. 그죠.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네네. 지금 당장 수익이 실현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빠진 거지. 맞아요. 그 산업이 망한다는 걸 뜻하진 않거든요. 사실. 않죠. 그죠. 맞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사실 21년까지는 빅테크 기업,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성장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쵸. 이 시기에 기술 문외한인 저까지도 막 나서서 막 4차 산업혁명 공부한다고. 그치. 그러고 막 난리를 치던 시기였잖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22년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그쵸. 고금리가 되면서. 맞아요. 그쵸. 이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먼 미래냐.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바로 이 테크 기업들이거든요. 그쵸. 네. 사실 저희 개인 주식 계좌만 확인해도 너무 알죠. 그렇죠. 이제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언니가 소개해준 그 FTX의 도산 요 기사만 봐도 코인 거래소. 그 사건만 봐도 이제 테크의 시대는 끝난 건가라고 이 위기의식을 좀 실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그냥 버블이 꺼지는 거지 테크의 시대가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테크의 시대가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2010년 이후 한 10여 년간을 테크의 시대라고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0년 이후에요.
자, 그러면 이게 경제적 그 타임라인하고 맞아떨어지네. 그쵸. 그죠? 2008년 이후 2010년에 경제 회복시키겠다고 저금리로 들어갔고, 저금리로 들어가면 당연히 미래 기술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인기가 있어져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서 돈이 몰리면서 첨단 기업들이 활성화된 거네. 맞아요. 유동성이 그 풀리던 그 시기랑 맞아떨어지는 게 있죠. 결국은 기술과 경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네요. 맞아요. 거시경제의 흐름 속에 기술이 발전하더라고요. 야, 그러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주식시장을 막 날아다니던 그 시기였는데. 그쵸. 그래서 가파나 빵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미국 주식시장을 좀 뒤돌아보면 시총 상위 10위 기업들 중에 테크 기업 비중이 2010년도 이제 테크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는 44% 정도였대요. 어머머, 얼마나 다양한 산업이 있는데, 그죠? 거의 10개, 반을 차지하네. 그렇죠. 10개 중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3개 기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22년 초 그때는 80%에 육박했다고 해요. 와, 그랬지. 하긴 우리 왜 주식 살 때 바보같이 그거 테크 아니면 쳐다도 안 봤잖아. 그렇죠. 특히 저는 테크 신봉자였거든요. 진짜 테슬라 꼭 사야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열정 씨가 이 트렌드를 이제 트렌드 세터라 장점이 이제 트렌드를 잘 따라서 이제 가는 건데 여기서 약간 삐끗한 거야. 신봉자야, 완전. 그래서 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요 6개 기업을 모아놓고 보니까 80%였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네. 근데 요새 메타는 좀 별로 잘 못 나가더라. 빠졌대요, 이제. 그쵸. 메타가 VR에서 망했어. 근데 그러니까요. 내가 VR 코딩 배웠다고 했잖아요. VR 코딩 배워보고 알았어. 이거는, 근데 그때 그래서 페이스북 그 메타 했을 때도 안 샀잖아요. 내가 VR 코딩 해봤기 때문에 미래가 보였어. 그래요?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테크 시대는 이런 빅테크 사실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급성장했던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스타트업부터 시작한 거고. 그죠. 그래서 매경 이코노미 이 기사에서는 테크의 시대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테크의 시대란 2010년 이후 가속화된 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승과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혁신 생태계와 문화의 전 세계 전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30대를 테크의 시대를 살았네. 그렇죠. 테크와 저금리로 대표되는 시대네. 그러니까 신봉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네. 우리가 확장되던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요즘 분위기가 좀 적응이 안 돼요. 맞아요. 좀 침울해. 그죠? 뭔가 우울해. 그러니까 맨날 다른 기술이 나오고 다른 회사가 나오고 신기한 게 나왔었는데 요새 좀 조용해서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테크의 시대는 우리가 테크 기업을 신처럼 약간 우러러보던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 왜 일론 머스크 오빠 거의 신처럼 추앙했잖아. 주교였지. 그 테크 종교의 주교. 그러니까요. 그런 시기였는데 이 시기가 이제 금리 인상, 뭐 거시경제의 변화에 힘없이 나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테크 시대가 종말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아까 언니도 말했지만 테크의 시대가 끝난 거는 아니고 지금은 거품이 가라앉고 있는 뭐 구조조정의 시기다 정도로 정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테크의 시대가 끝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류의 기술 발전이 인류의 역사인 걸. 그렇죠. 기술 앞으로는 더 많은 기술들이 나오겠죠. 그러니 이 구조조정 시기가 좀 끝나고 나면 좀 더 알찬 기업들이 생존하고 이 기업들이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이 테크의 시대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테크의 시대가 끝난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지난 10년간의 테크의 시대가 끝나면서 일단락된 것, 끝난 것과 아니면은 살아남은 것이라는 주제로 이 기사가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끝난 것은 일단 버블, 헤이, 포모 이 세 가지라고 해요.
버블은 뭐 테크 기업들한테 주어지던 이 밸류에이션, 묻지마 밸류에이션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겠죠.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회사 가치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예측하는 건데 기업이 앞으로 만들 현금 흐름을 지금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테크의 시대에는 현재 적자인 기업들도 이제 사업 계획서만 좀 잘 쓰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쵸. 되게 가치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미래에 대해서 이게 이제 판단을 하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는 건데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쳐준 거였죠. 맞죠. 그 미래 그 전망을 되게 후한 점수를 줬던 거죠. 근데 이제 언니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금리 시대의 투자 이유를 여기서도 설명을 해줬는데 고금리 시대에는 사실 지금 현재나 단기간 안에 그 현금 창출 능력이 없으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쵸,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테크 기업이 이 버블이 줄어드는 그쵸.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사라질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관리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가 사라질 것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공유 오피스 에피소드 하면서 위워크가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창업자가 물러나고 이제 IPO도 막 실패하고 그 시기에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FTX 창업자 그 샘 뱅크먼 프라이드 그분의 이제 상식 밖의 행동이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게 그러니까 IT나 스타트업 같은 그런 창업주들이 창의력이 많잖아요. 그렇죠. 창의력이 많다는 거는 기존의 그런 질서를 조금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르기 싫어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질서를 안 따르다 보니 회계 질서도 안 따르고. 맞아. 그런 규칙을 약간 간과하게 되죠. 그죠.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언니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에 엔론 사태 기억나시죠? 우리 그죠? 막 회계 공부할 때 이 사태 엄청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때 파산 관리인인 존 레이라는 분이 이번에는 FTX의 CEO자 파산 관리인으로 갔대요. 전문인의 전문. 꾼이야, 꾼. 꾼이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FTX의 비용 통제가 상식 밖의 수준이다. 너무 놀랍다. 진짜? 어떻게 썼길래? 신기하다. 제가 예시로 하나 본 게 비용 승인을 이모티콘으로 했대요. 오케이 이모티콘. 그 정도로. 야, 진짜 IT 기업답다. 그쵸? 진짜. 그래서 비용 통제 때문에 망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기업 문화에 도덕적 해이가 좀 있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네. 근데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이제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 그쵸, 직원, 투자자. 투자자 이 사람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도덕적 해이는 좀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정말 기회예요, 기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난 게 포모 신드롬인데 이 포모가 뭔진 아시죠? Fear of missing out. 뒤떨어질까봐 겁내는 맞아요. 거. 그래서 테크의 시대에는 우리 투자의 습관이 약간 변질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투자는 사실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이게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모 신드롬은 투자에서 소외되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테슬라를 안 사면 나중에 이제 나는 벼락 거지가 될 것 같은 이 두려움, 감정적인 어떤 느낌 때문에 투자를 했죠. 맞아요. 개인들도 이랬는데 벤처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이랬다고 해요. 기관 투자자들 맞아. 무슨 연기금 이런 데들 마저 코인에 막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묶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책임이 좀 나눠지면서 여기서 빠지면 나는 그치. 도태될 거야. 그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테크의 시대가 일단락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돌아보면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기관 투자자나 뭐 이런 벤처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테크의 시대와 함께 없어질 것들이 이렇게 3가지 정도 존재를 하고 나머지 이제 살아남는 좋은 특성들도 있겠죠. 네. 이 남는 것으로는 빅테크 기업, 기술, 문화가 남을 거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은 이 광풍 속에서도 사실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대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 회사들이 이미 시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도 너무나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인 스타트업들이 위기를 겪는 이 시점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M&A하고 박앤세일이야 지금.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술들도 꿀꺽꿀꺽 삼키고, 그죠? 그러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힘든 게 빅테크 기업한테는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사실 창업해서 수익 날 때까지 최소한 5, 6년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빨리 성공했을 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성공의 열매도 맛보지 못한 채 지금 대기업에 인수된 기업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좀 약간 안타깝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더 자리를 이제 공고히 다질 것이고. 그러네. 빅테크 기업은 앞으로도 견고하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남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술 그 자체는 계속 갈 것이다. 네. 앞으로 더 힘이 세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다 변할 거잖아요.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스마트 홈 이런 거. 지금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게 없다 싶을 정도로. 그쵸. 이제 기술들이 우리 삶에 이제 다 영향을 끼칠 테니까 그쵸. 기술이 없어질 리는 없겠죠. 기술이 없어진다는 거는 인류가 퇴보한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는 테크 기업들은 이제 더 1위 기업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모멘텀이 진짜 강한 시기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우리도 그래서 기술 트렌드를 테크의 시대는 끝난 건가 그러면서 트렌드를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완전 도태되는 거잖아요. 그쵸.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게 이제 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혁신 문화.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해요. 사실 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이런 것도 있고 유동성이 풍부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사실 이야기가 되지만 이 테크 기업들만이 가진 그 문화, 조직 문화, 그쵸. 이런 게 굉장히 한몫을 했거든요. 그쵸. 테크 회사들은 이제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이고 또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맞아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으니까 맞아. 요 문화 자체는 살아남아서 전통 기업들도 좀 배우고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전 세계가 구글 오피스를 벤치마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오피스들이 그렇죠.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우리 다닐 때는 되게 다 칸막이 막 있고 맞아. 칸막이를 누가 더 높이 쌓을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했는데 맞아. 지금 진짜 카페처럼 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난 것과 살아남은 것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테크 시대가 좀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이제 2.0 버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난 10년 동안 무조건 스마트, 테크자만 붙으면 무조건 신봉했던 건 사실이에요. 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오히려 좀 테크를 아는 사람들은 좀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처럼 진짜 아예 테크의 티귿도 모른다 그러면 더 이게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테크의 시대에 저는 진짜 현혹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식 계좌는 정말 이 빵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빵만 들어가 있어. 그렇구나.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새로운 테크 시대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트렌드를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이제 진짜 그 CES라는 그 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onsumer Electronics Show 이걸 줄여서 CES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가전제품 쇼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Consumer Electronics Show 하면은 되게 멋져 보이는데 뭔가 가전제품 쇼 하면은 이게 최첨단이 맞아?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거 안 하나 봐. 그래서 그냥 CES라고 그래서 CES라고 줄여서 부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CES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에서 주최를 하는 그런 이제 전자 IT 전시회라고 보는 게 맞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이 6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뉴욕 시카고 뮤직쇼에서 분리가 됐대요. 그때 당시에는 가전 행사. 뮤직쇼에서 그게 분리됐다는 게 재밌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백색 가전이 그쵸. 기술 트렌드였거든요. 최신 트렌드였거든요. 맞아. 뭐 세탁기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가전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범위를 훨씬 많이 확장을 해서 굉장히 이제 그 IT 쪽에서는 영향력 있는 전시회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과거에 CES에 소개된 기술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것만 쭉 살펴봐도 그 시대에 어떤 기술이 트렌드였고 기술이 어떻게 계속 발전해 왔는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면 시작이 67년도라고 했으니까 60년대에서 70년 요 사이에는 가전 행사가 맞았어요. 흑백 TV, 트랜지스터 라디오. 와, 라디오가 그게 그때 나온 거. 재밌네. 그리고 필립스의 비디오 레코더. 이런. 생각보다 좀 일찍 나왔는데요? 비디오 레코더가? 그래서 요 홈 엔터테인먼트용 가전들이 주로 이제 소개가 됐던 그런 시기였고요. 이제 7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대요. 70년대. 그래도 컴퓨터가 70년대에 나왔다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자, 최초의 컴퓨터는 1947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 진짜 예전에 나보다 더 오래됐네. 그러네. 내가 사용한 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이때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80년대에는 닌텐도, 뭐 소니 캠코더와 CD 플레이어, 뭐 이런 좀 더 소형화되고 개인화된 그런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변동이 좀 있었고 이때 딱 보이는 게 일본이 이때 정말 잘 나갔구나 하는 게 보여지죠. 그때 왜 일본이 미국에 땅 사고 막 영화사 사고 막 그랬었잖아요. 80년대. 진짜 그쵸. 이때 그 일본 유명한 버블이 생겨가지고 그죠. 맞아. 아빠들이 출장 갔다 오면 항상 일본 가전 거기 센터 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꼭 사왔어. 캠코더라도 하나 사오시고 그다음에 사진기 뭐 이런 심지어 거. 일본 문구까지 일본 그 샤프 볼펜. 나 우리 엄마가 그거 부탁하는 거 들었는데 코끼리 밥솥. 코끼리 밥솥 맞아. 지금 우리 쿠쿠가 더 맛있어요. 더 맛있지만 그랬던 시기였고 90년대는 드디어 인터넷 기반의 기술들이 소개가 됐다고 해요. 90년대요. 그래서 이제 97년에 아메리칸 온라인이라는 초기 인터넷 서비스가 소개됐고 AOL. 알아요? 네. 미국에 있을 때 많이 썼어요. 아, 정말요? 맞아, AOL이에요. AOL. 그리고 IBM에서 16인치 컬러 모니터를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그때는 IBM이 최고였죠. 그리고 93년도에 애플에서 애플 뉴턴 단말기라고 PDA 단말기 그걸 소개했는데 얘가 이제 스마트폰 혁명의 시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커넥티드 TV, 뭐 스마트 기기, 뭐 디지털 모빌리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언급하는 그런 기술들이 좀 선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2013년에 네? 폭스바겐 아우디에서 자율주행 시제품을 발표를 했대요. 어머. 이것도 되게 빠르죠. 되게 빠르다. 우리가 알았던 거는 2020년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제품이 이때 벌써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백색 가전 행사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태블릿 그리고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뭐 그리고 모터쇼의 기능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형 산업 전시회로 진화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CES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CES만 잘 쫓아가도 뭐 기술 트렌드 세터로 살기 어렵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직접 봐야 되는데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나중에 추진해 봅시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유튜브 이런 것도 막 찍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뭐 방송하던데 그런 거 하면 그쵸, 너무 좋죠. 그래서 아직 2023년 기술 트렌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이미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좀 쉬었다가 여기서 잠시 1부를 마감을 하고 2023년 기술 트렌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올게요. 이번 시간에는 CES의 역사 한번 잘 살펴봤고요.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말 신문물, 최고의 신문물 한번 같이 알아봐요. 자, 그때까지 건강히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